네, 소중한 말씀 해주신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라이언 게임즈 유성문 이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특별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문 이사님은 현재 라이언 게임즈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자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자를 위한 인문학이라고 적었어요. 개발 참여자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만드는 데 여러 직무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제 개발자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뭐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들끼리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개발자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너드한 그런 개발자들이 그 개발을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지금 이런 생각만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어요. 나중에 보통 사람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술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앞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 좀 기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가 보통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법칙들을 많이 배워요. 법칙이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어디에서나 일정하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답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질량보존의 법칙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구 내에서 그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늘상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딱 나오는 순간 질량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좀 더 새로운 형태의 법칙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그 내용인데,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예,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에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조직을 가든 일정량의 도라이는 존재를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를 다니는데 저놈 때문에 너무 못 살고 있어. 근데 저놈 없는 데로 가야겠다는 회사를 때려쳐요. 그리고 딱 갔어요. 갔더니 그놈하고 비슷한 놈이 또 있는 거죠. 아주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또 회사를 옮겼어요. 이제 여러 차례 옮겼더니 뭐 이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내가 도라이라는 거거든요. 네,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분들을 갖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오면 좋을 텐데, 예, 그런 약은 나오지 모르겠어요. 뭐 의학이 더 발전을 하고 뭐 과학이 발전을 하면 그런 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하여튼 약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주로 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냐면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대부분의 제가 사는 책들은 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기술 서적이었어요. 기술 열심히 공부했고, 기술 열심히 연습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좀 이상한 분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제 막연히 찾아간 그 서점에서 처세술 코너를 봤어요. 내가 처세술이라는 걸 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구나. 이게 대응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처세술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 그럼 처세술 책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좋은 책들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막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그걸 써먹어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늘 지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막상 써먹을 순간이 되면은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아차, 내가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세술이라는 책들이 나쁜 책은 아니지만 그걸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활용을 하기 너무 어렵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심리학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책들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가게 되는 게 철학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의 심리학이라는 게 철학에서 발현이 돼서 발전이 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본연의 철학. 그러니까 내가 철학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일정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그 철학을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 철학을 잘 알고 잘 실천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걸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요즘에 이제 화두가 돼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프트웨어 이제 지식 개발자, 뭐 지식 노동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순간에 멈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노력을 하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고 어느 순간 노력은 멈추면 후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전에 뭐 굉장히 예를 들어 수영을 잘했는데 한 10년 전에 수영 잘했었는데 갑자기 10년 후에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가서 수영을 했는데 옛날처럼 잘할 수 있게 되지 않거든요.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화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화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다음 그 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 우리들 살면서 보면 늘 미래에 대비해라, 미래에 대비해라. 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놀면 안 되지.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뭐 네 미래가 창창해지지.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교 가고 나면 뭐 좋은 대학에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취업을 해야지 못하지. 그 회사 취업해서 월급 받기 시작하면 열심히 저축해서 미래를 대비해야지. 네가 노년에 뭐 어떻게 될 거지. 근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뭐 행복 추구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진 맹점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는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모든 일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결국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을 살펴보면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모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익힌 것들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이제 자존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직장 이제 여기 다들 뭐 회사를 다니시면 굳이 직장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직장인들이면은 저 직장 상사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소주 한잔 마시면서 신세 타령하시는 경우 있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너무 믿고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고 멱살 한번 잡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팀장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동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타부서, 뭐 고객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외부 요인이거든요. 내부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힘들거나 뭐 내가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원인은 다 외부에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여기서 그 슬픈 얘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해야지만 저희가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들은 정말 미치겠어. 근데 그 사람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다가 지치면은 거기를 아예 떠나버리거든요.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정말 좋아서 그 직업을 선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일이 너무 힘들어져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내 인생인데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즐겁게 못 살고 포기를 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의해서 자꾸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걸 갖다 바로 내면의 외적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가 예를 들어 여기 안준희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한테 뚜벅뚜벅 가서 이분에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노트북을 확 뺏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져가요 집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안준희 대표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고 해도 욕을 할 거거든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실 거예요. 이 불합리한 일이 이게 뭐냐. 근데 상황을 바꿔보면 이건 물질적인 걸 제가 이렇게 뺏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는데 물질적인 대상이 아닌 사람의 마음, 사람의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물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우리들이 그런 문제에 많이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의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쓰도록 만드는 상황에서도 그걸 갖다가 늘 그냥 인정을 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다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피테토스라는 그 스토아 철학자예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이게 이제 그냥 아마 그 분의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면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어서 이제 지팡이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 영구적인 장애가 왜 생겼냐면 이분이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다 보니까 주인한테 굉장히 모지게 매를 맞아가지고 후천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분이죠.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내세우신 건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언정 내면에 있는 마음의 의식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도록 두면 안 된다. 그거를 내가 내 의지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정말로 자유로운,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바로 이제 자존감의 시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제 심리학적인 치료 방법들이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우습게 생긴 옷을 입고 나갔어요, 길거리에. 근데 우습게 생긴 옷을 입고 밖에 나가기 되게 꺼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입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되게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흉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세상을 못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실제 현상이 아니라 그런 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어떤 옷을 입건 간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면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타인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내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학생들일 때 이제 어린 학생일 때는 부모님한테 칭찬받으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공부 잘하니까 착한 애다 소리 듣고 싶어서 타인에 맞춰서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와서는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계속 타인에 위한 삶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자존감이 중요하고 자존감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기 능력감.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뭐 신도 아니고 뭐든지 다 해낼 수는 없어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내 친구는 달리기 되게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패배감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떤 것들이든 예를 들어서 그 친구보다 단 하나 내가 뭐 밥을 잘 먹든 아니면 그 친구보다 뭘 하나라도 더 잘하는 거 있으면 아니 그러면 그냥 행복한 거거든요. 아니면 그게 꼭 그 친구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 삶은 행복한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능력감,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 내가 그거를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능력감을 갖는 게 바로 자존감의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자신이 사람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자기 가치감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다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니까 나 실수했어. 나 되게 창피해. 그러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가치감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가치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자기 능력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자기 가치감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찌됐건 살다 보면 뭐 실패도 경험하고 슬픈 상황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슬픈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로 회복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용수철 같으면 당겼다가 났을 때 원래 상태대로 가지고 회복이 되는 그 정도의 탄력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이별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그게 뭐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건 본인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를 해나가야 되니까 슬픈 상태에서 빨리 복구를 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술 한잔 먹고 일주일 정도 울고 끝내면 될 일을 갖다가 몇 년, 몇 달 계속 그렇게 가져가면서 결국은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겪었을 때 그 실패에서 빨리 회복해내고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자존감이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존감 이제 여기 이제 저기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뭐 매니저로 활동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실 테니까 조직 내에서 자존감이 낮은 그런 조직원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 명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낮은 자존감이 한 명으로 인해서 전체 조직원들이 큰 피해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 업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 업무를 못한 걸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뭐 그래서 자존감 낮은 이 사람이 나를 흉을 보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주변에.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협업이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빨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을 정 높일 수 없다라고 하면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걸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매니저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을 갖다 숨기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당히 협의하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좀 유의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잘 구별을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통제를 함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갖다 좀 살펴볼게요. 먼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좀 본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로는 고객, 기획 변경, 데드라인, 동료 상사 권한, 사고, 자신의 건강 이 모든 거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실패하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무엇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요인들을 갖다가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통제해봐야 전혀 효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이걸 통제하려고 노력을 리소스를 다 쓰다 보면은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제일 첫 번째 자신의 믿음, 내 생각,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상황을 제공을 했을 때 그걸 내가 화로 반응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걸 갖다 무시하고 내 심리적인 상태를 안정하게 두고 일에 전념을 할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할지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낼지 이건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다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코드를 개떡같이 짜놨다. 이거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포기를 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대표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 많죠. 너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요. 아니면은 고객이 너무 요구사항 변경을 자주 해가지고 제가 코드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라는 핑계들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포기를 한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포기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만드는 코드는 유지보수가 할 수 있는 높은 퀄리티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존감 높은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 도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IDE를 갖다가 이클립스를 사용할지 아니면 인텔리제를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더 좋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건 내 자유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회사에서 허용을 안 해줘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싫은 거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면 조금씩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영향력을 넓혀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하지 않고 난 다음에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에는 도라이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랑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하필 나한테만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결함이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타인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굉장히 좀 각박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바보같이 왜 이런 실수를 해서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떤 경우에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수를 하더라도. 네, 그리고 다시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이런 얘기, 심리학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렵고 주변의 일들이 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갈 때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방법이 제일 먼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집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봄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제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라는 건 이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일기장 뭐 이런 것들인데, 전 사실 일기를 살면서 선생님이 쓰라고 한 거 외에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은 다 몰아서 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실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제가 주로 이제 쓰고 있는 방법, 개발자라면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일기장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코드죠. 자신이 생산하는 코드. 그래서 내가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코드 퀄리티가 좋을 거고요. 어느 날 봤더니만 코드에 온갖 욕설에 템포 1, 템포 2, 템포 3 이런 애들만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살펴보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어떤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고 과정임을 인지해서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요. 한 번 실패하면 저 실패해서 저 가치 없는 인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조직 내에서도 그렇죠. 한 번 실패한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구도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안 하면 실패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일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실패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새로운 걸 도전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직원으로서 아니면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그 실패를 겪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도와줘야 될 일은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제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갖다가 쉐어를 해서 널리 알려서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라이엇에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페이렌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하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조직적인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올라와요. 보통 이제 난리가 나는 일들이 겪은 거죠.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얘기 하라라고 하면 이제 와서 반성문 제가 잘못했고요. 이렇게 회사에 굉장히 자아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굉장히 주눅든 상태로 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떠냐면요, 굉장히 즐겁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아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를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높게 평가를 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미리 실패를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준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실패하는 얘기 절대 숨기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전 직장은 네이버였었는데, 네이버에서 제가 인정을 받았던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제가 실패한 걸 갖다 꾸준히 공유를 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썼다가 완전 날려먹었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만드실 때 이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갖다 꾸준히 공유를 함으로써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인정을 받고 제가 속된 말로 연봉도 좀 올려받고 진급도 빨리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많이 공유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지속적인 발전인데, 우리는 보통 이론에 굉장히 충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공부를 하고 그걸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그걸 실제로 실천해보지 않고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개발자들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지 손코딩을 좀 시켜봐요. 근데 의외로 10명 중에 8에서 9명은 손코딩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히 클래스 선언해보세요. 그럼 클래스 선언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언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 다 읽었어요.
열심히 읽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개발 업무에 투입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 못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을, 그러니까 난리지로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난리지일 뿐일 때는 결코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걸 정말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만이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도 중요한 거죠. 실패를 했다라는 걸 해봤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론하고 실천을 갖다가 언제나 이제 이론을 알고 있다라면 그걸 훈련을 통해서 내재화를 해야지만 정말의 가치를 지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무선일수로 붙이라는 사람이 했대요. 이게 좋은 분인데, 예. 그래서 철학 훈련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고, 그다음에 이제 육체 활동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뭐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육체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굉장히 건강해야 되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인류가 발전을 해 나오면서 이렇게 큰 공간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불과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는 훨씬 그 전에는 수렵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농경 생활을 했던.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 자체는 몸이 건강한 상태, 그냥 몸이 육체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만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언제나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근무 환경 같은 경우들도 많이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한국의 근무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책상하고 의자에서 앉아서 근무를 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라이엇 미국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서서 근무를 해요. 그냥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사람의 두뇌 활동이라는 게 육체 활동이랑 뭐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아마 여기 덥기도 하고 해서 많이 내용도 재미없고 하다 보니까 조시는데 지금 조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안 조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뇌 활동을 갖다 육체 활동이랑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뭐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회고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육체 활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화를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화나는 일 많은 세상이잖아요. 아주 다양한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뭐 같이 소프트웨어 만들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많이 나죠. 근데 이 화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분들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분고분 말하니까 안 들어주는데 화를 한번 냈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 그러니까 화가 좋은 거 아니냐. 잘 쓰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는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양심 고백을 전 하자면 전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화를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상황을 그냥 공유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느냐라고 하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보통 인지 부조화 때문에 그래요. 인지 부조화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소부화에 나오는 신포도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를 막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얻지 못하게 되니까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저거 쉬어서 맛이 없었을 거라고 합리화를 하는데 그게 바로 레온 패스팅거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합리화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행동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기대가 깨어지면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업무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화나는 대상이 아닌 건데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인지부조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냐면요. 예를 거짓말에 대한 대가로 한 사람 한쪽 부류에는 10,000원을 주고요. 다른 쪽에는 20만 원 정도를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끝까지 고수를 하게 되면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00원을 받은 사람하고 2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누가 거짓말을 더 끝까지 주장을 해야 할지 이성적인 걸까요? 합리적인 걸까요? 돈을 많이 받는 사람 쪽에서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심리학 실험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보다 되게 쉽게 인정을 해요. 근데 10,000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인데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자신의 그 신념을 갖다 팔아먹고 있다라는 걸 갖다 인지를 쉽게 할 수가 있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는 거는 내가 많은 돈을 받아먹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걸 다른 사람한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작은 돈 때문에 내 이성을 팔았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미군이 그 당시에 중공군한테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시킨 중국이 쓴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주거나 매수를 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감자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산주의가 좋다라는 찬양을 하는 발표를 글을 하거나 말을 하게 하면은 저녁 식사에 감자를 하나 더 주는 거죠. 굉장히 작은 보상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것 때문에 신념을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가 굉장히 춥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감자 하나를 단순히 더 얻어먹기 위해서.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자신이 감자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팔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서 자신은 원래부터 그거를 믿고 따르고 지지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런 형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대가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런 화가 굉장히 무효하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 얘기한 게 세네카, 스토아파의 세네카예요. 그래서 세네카는 화는 혼자서 결코 어떤 모험도 감행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 보통 화는 그냥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화 나기 바로 직전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도 내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나는 거지 그냥 부집을 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세네카 얘기예요. 그리고 세네카가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현자들은 바로 순간의 광기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살인을 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을 한다는 것 자체, 내가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멸이 되거든요.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살인을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도 층간 소음이나 뭐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는데 아니면 눈이 마주쳤네 이것 때문에 한다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걸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순간 저 사람만 내가 파괴할 수 있으면 모든 거를 갖다가 다 걸어도 되겠다. 왜 이런 생각들 막 갑자기 화나시면 진짜 저 새끼만 죽일 수 있으면 알고 아무것도 상관없고 이런 생각들 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친 상태가 되는 거가 바로 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의 원인을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상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고 행동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건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럼 화를 갖다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 가장 첫 번째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이 화가 났다라는 상태를 인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화를 쉽게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또 있으시잖아요. 누가 이제 친구가 딱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너 화났네? 그랬더니 아니 화 안 났어. 괜찮아. 너 화났는지 아니 안 났다니까. 너 화났잖아. 그러니까 화났다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화가 났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화났다라는 것 자체를 부끄럽고 숨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이제 정말로 아까 전에 순간의 관계로 바뀌는 건데 제일 먼저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주변에 알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났다라는 걸 인지를 함으로써 내가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내 영역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예하고 숨김이에요. 그러니까 화 자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화를 전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갖다가 안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잠시 밀어두거나 아니면 숨기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리는 방법은 최근 이제 그 인지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화가 이런 5단계를 거친대요. 제일 첫 번째는 화에 반응을 하는 단계고 화가 더 많이 내서 발산 단계에 가고 그 다음에 화를 막 내다 보면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정신 차려서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는데 하는 회복 단계에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 이제 다시 내가 원래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뭐지? 그리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기하는 단계를 가거든요. 요 5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그 심리적으로 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5단계를 갖다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화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를 다스리시면 좋고요. 네, 아까 이제 미래 얘기를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래에 집착을 할까요? 바로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불안하다 보니까 미래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연기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의 기반을 둔 경제적 성취, 내가 쟤보다 잘 살아야 되는, 상위 1%에 들어야 되는, 상위 10%에 들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지 못하면 나는 이제 패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재 행복을 우회하고 미래에 집착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불안한 원인을 갖다 제공하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변덕스러운 재능.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능이라는 건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당연히 불안해지고 미래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의 대부분은 다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잠시 오늘 모이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사업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에 지금 하셨으면 완전히 대박 날 거를 갖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하신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운대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운이 좋은 사람은 그때 그거를 해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실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운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희들의 대부분은 다 고용주한테 고용이 돼. 저도 월급을 받고 있는 월급쟁이다 보니까 고용주한테 고용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의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하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계가 너무 이제 좁아져가지고 정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브라질에서 크게 홍수가 나게 되면 내가 마시는 커피값이 막 뛰게 되는 이런,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변화가 내 일자리까지 위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불안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자꾸 미래에 집착을 하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이 미래의 이유는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는 절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미래가 궁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요? 모르죠. 그때가 돼봐야 아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벌써 그 점쟁이 그 당시 얘기했던 걸 다 까먹고 말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을 갖다가 자기가 겪으면 그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뇌가 어떠냐면은 뇌가 모든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전부 다 맞게 저장을 하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빼먹고 채워넣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으면 그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친구랑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 와서 몇 년 전에.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분명히 그랬었는데 아니야 달라. 내기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같이 경험했는데 왜 생각하는 게 다를까요? 그거는 뇌가 채워넣기랑 빼기를 갖다가 수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본인이 경험한 것조차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건 현실주의가 한 가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주의라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갖다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얘기를 좀 하자면, 전 아직도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대로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나오지가 않을 거다. 안드로이드는 절대 실패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계시죠. 오히려 이제 아이폰을 많이 안 쓰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래를 예측했던 게 제 주변에 있던 개발자들은 다 iOS가 더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예측을 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다 안드로이드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랑 그 다음에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했을 때 절대 미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합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라는 게 현재가 왔을 때, 현재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 나는 그런 생각 사실 했었어. 이런 것도 약간 생각을 했거든 하고 자기 합리화를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통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갖다 얘기를 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에피크로스, 그러니까 쾌락주의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갖다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이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 얘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뭐를 더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 뭐 사용자가 폭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뭐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과도하게 디자인을 하거나 과도하게 아키텍처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현재 필요한 만큼씩 집중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게 현실이 됐을 때 거기에만큼 대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출시도 늦고 그 다음에 너무 규모 크게 만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대응도 못하고요. 라이엇 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롤, 흔히 말하는 롤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을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현실, 그 현재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거예요. 맨 처음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재밌는 게임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만들었고 사용자한테 빨리 줬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때그때 그 당시에 고객을 플레이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결국은 제품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가 미래의 고객, 미래의 해서 미래에만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절대 리그 오브 레전드가 발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집중을 해야 되는 건 현재 우리의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되냐면 바로 현재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다고 미래가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라는 거죠. 자, 이제 논리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시까지 발표할 수 있는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왠지 늦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이제 논리적으로 굉장히 살아야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붉은 청어의 오류인데 이게 이제 청어 푸른 물고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붉은 청어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이 푸른 물고기를 갖다 붉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옮겨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람 그냥 흔하게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붉은 청어의 오류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게 연애들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 연애를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떤 여자분이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랑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친구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문제는 본인의 여자친구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같은 경우에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여자친구가 답변을 하는 게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정도의 답변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문제랑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랑은 전혀 다른 주제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주제인데 그렇게 주제가 갑자기 확 박혀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은 너무 정치적이네요. 설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위험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끼리 코드 리뷰를 시키면은요, 코드 리뷰를 안 하려고 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요.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제가 짜는 코드는 문제가 없어요. 왜 확신할 수 있냐? 제가 짰기 때문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되게 흔하게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확증 편향의 오류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거든요. 한 명은 4라고 얘기하고 한 명은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자신이 믿는 대로 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문제를 갖다 공동으로 하고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첫 번째로 상대방한테 호의를 보이고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한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논리를 갖고 있는지 경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 논리랑 모순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이 되면 모순이 있으면 그 논리적 모순을 해결해야지만 이제 된다.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하는 걸 갖다 검토해서 서로 모순이 없도록 맞춰가는 게 이제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거든요. 이게 논리를 갖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자의 관점, 개발자의 관점, 디자인의 관점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 합심해 돼서 이제 합쳐져야지만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바로 소크라테스의 응답법이 되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현재에서 사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5Y라는 그 방법이거든요. 원래 도요타에서도 이제 나온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질문을 그게 왜 그런지 Y라는 질문을 5번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탱크에서 기름이 새요. 기름이 새서 그러면 이제 보통 하는 방법이 뭐 기름을 닦아서 없애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런데 이제 5Y라는 방법 왜 기름이 새느냐? 그러니까 왜 걸레질을 하고 있느냐? 기름이 새서 그러면 왜 기름이 새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 틈이 벌어져서 왜 틈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만 뭐 탱크가 뭐 노후가 돼서 왜 탱크가 이렇게 빨리 노후가 되느냐? 그랬더니만 우리가 뭐 원가를 낮춰갖고 옛날에는 굉장히 좀 오래 쓸 수 있는 10년을 쓸 수 있는 제품을 받았는데 원가를 낮춰갖고 이제는 5년밖에 못 쓰는 걸 바꿔서 그러면은 그럼 기본적인 문제가 그쪽에 있구나. 라고 해서 문제 논리에 접근해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그렇고요, 다른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계속해서 Y라는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게임 회사, 대표적인 게임 회사인데 매일 아침마다 컴퓨터를 껐다 켜요. 전체 서버를 내렸다 올렸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메모리 릭이 있었어요. 메모리 릭이 있어서 하루 정도 지나면 메모리가 꽉 차니까 그걸 갖다 내렸다 올렸다 놓도록 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Y를 계속해서 메모리 릭을 잡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난 다음에 그냥 관성적으로 컴퓨터 껐다 키면 되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Y를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원래 그 게임 서버는 하루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라고 그냥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Y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천적 지혜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그냥 하나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기라는 게 우리가 용기라는 게 뭔지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죠. 그 용기를 실제로 발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걸 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미덕이라는 게 지적인 미덕, 말 그대로 얻어지는 지식하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미덕이라는 건 이제 실천을 했을 때 얻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이 중에서 보통은 지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들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만들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미덕까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되게 그런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바로 중형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골든룰 중형이라는 게 지적인 미덕과 실천적인 미덕 간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좋은 소프트웨어, 행복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의 자존감, 그 다음에 미래관이 현재에 노력하는 것, 그리고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협업이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지적인 것과 미덕,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그다음에 논리라는 것도 개인의 논리가 아니라 그 집단의 지성이 다 같이 살펴봤을 때 정상적인 그런 논리를 거쳐나가고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때에만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행복도 더 추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프로그래머 철학을 만나다라는 그 제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혹시 이거 읽어보시면 나머지는 좀 더 상세한 내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이제 그 저작권료를 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베이비박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불가피하게 이제 부모랑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아기들을 이제 돌보는 쪽 그 사업에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 책을 사면은 여기를 돕는 것도 아니고 책을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Q&A 시간은 나중에 있을 테니까 그때 말씀 나누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연해주신 유성문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자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강연을 듣는 동안 저도 필기를 하면서 좀 제 삶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근력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봐서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도 높다고 합니다. 또 베이비박스 뭐 후원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또 연말이니까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